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새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새 대표는 6.2 지방선거 패배의 후유증을 수습하고 차기 총선과 대선을 관리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선거 막바지 후보들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KBS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 토론, 한나라당 차기 대표로서 경선 후보 11명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시간을 생방송으로 마련했습니다. 5명의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 모두 11명의 후보가 나섰습니다만 오늘 토론은 사회자 공통 질문과 후보별 지정 토론, 사회자 개별 질문, 그리고 후보별 자유 토론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 순서는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각 후보들께서는 정치 선진화와 당 쇄신 방안에 대해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들께서는 이 타이머를 보시면서 시간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시간 종료 10초 전을 알리는 경고음을 울릴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전 협의에 따라서 정해진 순서대로 김성식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일한 초계파 쇄신 대표 기호 1번 김성식입니다. 지금과 같은 개파 간 진흙탕 싸움 안 됩니다. 이제 국민의 꿈, 한나라당의 꿈을 다시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한나라당 확실히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당도 바뀌고 한국 정치가 개혁돼서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정치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97년 한나라당이 창당될 때 함께하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한나라당을 지키고 끊임없이 당 개혁과 쇄신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왔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청와대에 할 말을 해왔습니다. 이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행복한 나라,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일자리 문제로 국민이 좌절하지 않는 나라, 통일시대를 걱정 없이 맞이하는 나라, 바로 한나라당의 꿈이자 국민의 꿈이자 저 김성식의 꿈입니다. 쇄신에 앞장서온 초선답게 온몸을 불살라 국민 속에서 당이 다시 살아나도록 대연혁명으로 저 김성식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은 김대식 후보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김대식입니다. 이번 저는 호남의 불모지 전남도지사에 출마해서 우리 한나라당 역대 최다의 득표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아주 의미 있는 득표를 하고 우리 한나라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블루오션이 어딘가를 확실하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국회의원도 아닌 또 당협위원장도 아닌 그리고 친서민 대변자로서 그리고 평당원으로서 이번 최고위원회 출마를 했습니다. 저는 지명직이 아니라 선출직 최고위원을 만들어서 우리 한나라당이 정말 친서민 정당으로 거듭나고 또 친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거듭나는데 저 역할을 다 하려고 합니다. 정치는 책임 정치와 신뢰 정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김대식 반드시 이것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 홍준표 후보 말씀하시겠습니다. 잠시만, 이게 정치 선진화와 네, 당 당 쇄신이죠? 쇄신 방안.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의도 정치 맨날 멱살잡이하고 싸우고 이거 짜증스럽죠. 이 대립과 투쟁의 정치를 종식시키고 화해와 공존의 정치로 가기 위해서 저는 원내대표 시절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협상을 통해 정치를 해왔습니다. 이 정치 구조를 바꾸려면 황제적 대통령 제도를 통일헌법으로 바꾸어서 여야가 공존하는 정치 구도로 바꿔야 되고 또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지역 갈등이 없는 선거구제로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 당 쇄신 방안은 우선 당 화합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을 또 부자정당에서 서민정당으로 바꾸겠습니다. 또 한나라당을 청장년의 미래를 보장하는 그런 희망 있는 정당으로 바꾸겠습니다.
정치 선진화, 그다음에 당의 쇄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개파 문제, 공천 문제, 당정청 문제 말씀하십니다. 서민들 먹고 사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고 먼 나라 남의 동네 얘기처럼 들리는 것 사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2년 후에 한나라당이 집권하려면 뭘 바꿔야 되냐, 이것이 바로 당의 쇄신입니다. 저는 5명 지도부 중에 1명은 반드시 경제통이 들어가는 것, 이것 해야 당도 바뀌고 2년 후에 집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백성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지 못한 정권, 살아남은 역사가 없습니다. 참여정부도 국민들 먹고 사는 것 어렵게 하다가 많은 국민들이 한나라당 도덕성 문제든 허물이든 다 덮어줄 테니 경제만큼은 꼭 살려라 하고 압도적인 표차로 정권 주셨습니다. 곳간에서 민심 난다고 합니다. 바로 이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만 한나라당에게 미래가 있고 또 2년 후에 집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5명 지도부 중에 경제통 하나, 저 이혜훈 하나 꼭 들여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이성헌 후보. 안녕하십니까. 기호 5번 이성헌입니다. 한나라당의 쇄신 방안은 그 해법이 나와 있습니다. 당청 관계를 재정립을 하고 개파 청산을 통해서 당을 대화합을 이뤄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얼굴은 안 되겠습니다.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새로운 얼굴을 뽑아서 새로운 각오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당원이 주인되는 그런 당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말 우리 풀뿌리 대의원 혁명을 일으켜서 우리 대의원들이 그리고 당원들이 주인되는 한나라당 그리고 그 변화를 확실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변화하는 한나라당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기호 5번 이성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정두원 후보 답변하시겠습니다. 네, 젊고 강한 대표 후보 정두원입니다. 남경필 후보와 저는 지난 주말 단일화 작업을 벌여서 제가 단일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일을 한 것은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너무 뻔하게 가기 때문입니다. 상상력도 없이 현상 유지에만 급급해서 기득권 정치 구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국민들에게 아무런 기대와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양보를 하고 희생을 해서 이런 작업을 벌였습니다. 오늘 저희 둘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나라당의 구체적인 쇄신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또 그 당의 화합을 이루고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만 이 일은 시급합니다. 이게 빨리 이게 집행이 돼서 이게 국민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지 우리 다시 민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당대표가 된다면 1년 내에 이 일을 책임지고 완수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당대표를 내놓고 다시 전당대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그 후보자들께서는 말씀하실 때 앞에 불이 들어오는 카메라를 봐주시는 게 시선이 더 자연스럽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정미경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기호 8번 정미경입니다.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켜주신 국민의 뜻은 말만 하고 구호만 외치고 무책임했던 참여정부의 질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나라당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나라당은 개벽을 해도 모자랍니다. 우리의 정치 수준은 사실은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한나라당과 기타 야당을 비교하면서 이 당이 못하니까 아니면 이 당이 더 잘하니까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게 아니고 무책임한 참여정부, 무책임한 한나라당,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다시 다른 당에게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치 문화는 계속 추락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모든 책임은 사실 정치인에게 있습니다. 책임지지 않았던 정치 문화, 만들었던 정치인들이 사실은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책임지는 정치 해야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교 후보. 네, 정치는 그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민심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심은 곧 정책이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민심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옳은 정책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이 부자 감세, 강부자, 고소형 정당으로 얘기되는 것은 바로 그런 민심을 읽지 못하고 그런 정책을 펼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어머니가
아들 등록금 때문에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등록금 1,000만 원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이 저 대출을 해주는데 연체금이 2천억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얼굴에는 절망이 있습니다. 실망이 있습니다. 우리 정당이 해야 될 것은, 정치가 해야 될 것은 이 어머니의 얼굴에 그림자를 지우고 아주 밝은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 당이 바로 민심을 살펴가면서 해야 되는 거겠죠.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지난번에 반값 등록금을 약속했습니다. 그것을 지키게끔 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나경원 후보. 난타전 점입 가경. 너를 쳐야 내가 산다. 갈 때까지 갔다. 진흙탕 싸움. 오늘 아침 신문의 헤드라인들입니다. 당의 쇄신과 화합을 위해서 치러지는 이번 전당대회 이런 모습을 보여서 되겠습니까? 계파 갈등의 중심 세력들, 또 당으로부터 국민의 마음을 돌리게 한 그런 중심 세력들, 당의 전면에 나서서는 안 됩니다. 진단도 같습니다. 해법도 같습니다. 이제 누가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당의 쇄신 과제들, 계파 화합, 국민 소통, 그리고 민생 과제 실천, 저 나경원이 하겠습니다. 당이 어려울 때마다 헌신해온 저 나경원이 비상 시국, 이 비상 한나라당 그 위기를 반드시 구하겠습니다. 이제 계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이익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짜 변화가 아닌 진짜 변화해 주십시오. 저 나경원 반드시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서병수 후보. 기호 12번 서병수 후보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더 이상 싸우지 마라라는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를 저희 한나라당에 던졌습니다. 이제 변해야 합니다. 변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나라당이 정책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한나라당이 청와대와 정부에 끌려다니지 말고 정책을 개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국정 운영을 주도해야 합니다. 당헌 당규에도 당권과 대권의 분리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나라당이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지난 그 야당 시절 박근혜 대표 시절 청막 당사 시절에 저희들은 정책 정당, 원내 정당, 그리고 디지털 정당으로서 국민의 지지율을 9%에서 50%까지 올린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제 변해야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안상수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기호 13번 안상수입니다. 한나라당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변화와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당에 비전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탕평책을 펴겠습니다. 계파를 초월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공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에 남을 공정한 공천을 해내겠습니다. 당 분위기를 확 바꾸겠습니다. 2030 미래세대 본부를 가동하고 청년 지도자와 디지털 지도자 각 1만 명씩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겠습니다. 서민 경제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저는 생활 현장에 나가서 직접 서민과 동고동락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보다는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대표직을 걸고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이 일을 실천하겠습니다. 네, 11분이 시간을 모두 다 잘 지켜주셨어요. 시간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 순서는 후보 간 지정 토론 시간입니다. 주도권을 쥔 후보는 2명의 상대 후보를 지정해서 토론을 합니다. 주어진 시간 3분 동안 주제 제약 없이 질문,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질문은 30초 내이고요. 답변은 1분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하는 상대 후보가 질문 요지와 상관없는 답변을 할 때 제지하실 수 있고요. 1분 30초 내에서 또 제 질문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한 후보에게 사용 가능한 1분 30초를 초과할 경우 총 사용 시간 3분 내에서 다음 후보한테 그만큼의 시간이 차감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에 따라서 이번에는 홍준표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상수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안상수 후보님, 이번 전당대회의 가장 큰 화두가 화합입니다. 그리고 당내 화합이고 국민 통합입니다. 그런데 안상수 후보님도
가장 큰 화두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런데 97년 7월 9일자 조선중앙일보를 보면 안상수 후보님께서 그 당시에 신한국당 국회의원을 하실 때 그 옆집에 개가 짖는다고 개를 옆집을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2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자기 지역구의 옆집 사람과도 개소리 때문에 화합 못하는 분이 어떻게 당내 화합, 국민 통합을 하시겠다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묘한 것도 조사를 했네요. 이거는 다 그 언론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거기 그 당시 우리 애가 고3입니다. 근데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바로 옆집에 개를 10마리 키웠습니다. 얼마나 시끄럽고 냄새가 나는지 애가 입시 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정하고 몇 번을 찾아가서 좀 개를 좀 딴 데 좀 옮기면 안 되겠냐, 한 마리만 키우면 안 되겠느냐 이랬는데 10마리를 계속 키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마리가 찢어져 제끼면. 좋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래서 네, 가만히 있어 보세요.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됐습니다. 시험 그런데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고 그 같이 보는 옆집입니다. 겁니다. 네네. 자기 지역구 사는 옆집과 이야기도 안 되는 분이 어떻게 당내 화합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10마리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진돗개 1마리, 새파트 2마리, 그리고 새끼 2마리입니다. 이 다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 보도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옆집과 화해도 못하고 그걸 갖다가 그럼 애를 갖다가 딴 데 하숙시키든지 자기 지역구 옆집과도 그러면서 어떻게 당내 화합을 논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안상수 후보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병력비리 제가 또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병력비리 이야기를 할 때 흑색선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흑색선전이 아니고 그것은 공직자 병력상 공개조회라고 이 병무청에서 나온 겁니다. 이 사실을 내 사흘 전에 알았습니다. 공개된 사실. 왜 흑색선전이라고 했습니까? 12년간 병력을 기피했다고 흑색선전을 했습니다. 제가 그 신체 검사와 입영 그걸 못한 건 한 3년 정도 기간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법적으로 됐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답변 듣지도 않으면서 못했다고 이러면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됩니까? 그거는 그 김성식 후보한테 묻겠습니다. 병력 기피당 우리가 이래 고생을 했는데 또다시 병력 기피가 전당대회에 나와서가 되겠습니까? 건강한 보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내내 당대표가 그런 문제로 하면 당이 골병이 듭니다. 안 됩니다. 네, 저는 홍준표 후보께서 저희 지정토론 룰을 잘 이해 못하시는 줄 알았더니 이해는 하고 계시군요. 두 명의 상대 후보한테 질문을 주시는데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잘 나눠서 좀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질문이 너무 길어지면 답변을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는 시청자분들 보실 때 좀 비신사적으로 비칠 수 있으니까 그 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주도권 토론은 이혜훈 후보께 넘기겠습니다. 예, 우리 김성식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개파가 없는 분이라고 이제 늘 말씀을 해오셨는데요. 개파 간에 이제 의견이 상충될 때는 이쪽도 잘못이고 저쪽도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양비론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증폭시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쪽이 다수가 힘 있는 쪽이 명백히 잘못했는데도 그쪽도 잘못했고 힘없는 쪽도 잘못했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일반론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김 후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종시 수정안 문제 수정안이 잘못이었습니까? 원안이 잘못이었습니까? 여기 양비론으로 말고 구체적인 본인의 생각을 답변해 주십시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양심껏 세신과 화합의 목소리를 내오면서 그동안 화합이 안 된 이유는 대통령께서 동반자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공천 공정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친박이라고 해서 당원들이 이제는 좀 무한 헌신을 요구할 때는 나름대로 개방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목소리도 저는 나름대로 내봤습니다. 세종시 문제는 이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원안을 고소하는 사람을 표나 의식하는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한 무슨 정치적 타협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국민들 사이에 원안, 수정안 반반 갈려있는 상황 속에서 정치권이 대타협을 해내야 되는데 정말 청와대나 정부가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수렴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표나 의식하는 사람으로 해서 몰아붙인다면 대타협이 불가능하죠. 그것이 이번에 수정안이 좌절된 핵심 이유입니다.
수정안이 잘못됐는지 원안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못 준 것 같습니다. 예, 저 서병수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민 경제에 늘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화두는 출구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며칠 전 금통위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이 얘기가 됐는데요. 근데 이제 많은 서민들은 이게 대출금이나 뭐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나 이런 부담이 많이 커지니까 좀 서민 경제 생각하면 늦춰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늦춰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단행해야 되면 다른 어떤 서민을 위한 대책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예, 이제 출구 전략으로 인해서 이제 금리를 얼마 전에 0.25%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제 우리 정부가 지난 2008년도 9월달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도 돈을 이제 풀었고, 또 이제 부자 감세의 어떤 논란에 휩싸이면서도 세금을 감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OECD 경제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 회복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제 출구 전략도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0.25% 정도는 그렇게 어떤 서민들에게도 크게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도 부담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런 이제 그 금융 대출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지장을 받지 않게끔 즉 상환 유예를 해준다든가 하는 그런 이제 방법을 채택해야 되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혜은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은 후보 주도권 토론해 주십시오. 예. 김성식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을 쇄신한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당원들이 좀 당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는 그런 정당 민주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준표 후보께서 그 혁신안을 만들어서 거기에 여론조사로 인해서 그 당원들의 실제 투표행위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후보 경선 시에는 여론조사 한 명이 답변하면 그거를 6표로 확대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데, 현재 이런 제도를 앞으로 계속해서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런 제도를 바꾸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네, 그 제도가 도입되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이 국민의 민심을 충실히 대변할 수 있는 당일 경우에는 여론조사나 국민들에 대한 별도의 투표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 한나라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민심을 제대로 전체적으로 받들지를 못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심과 민심이 따로 놀 때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가 부분 차용된 것이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라든가 아니면 책임 당원, 당비를 내는 당원들만 투표하는 코커스 제도라든가 또 영국 보수당식 위에서 도덕성 검증과 자질을 검증한 다음에 복수의 후보를 지구당에 내려보내서 지구당에서 투표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이제는 상향식 공천 방식으로 개혁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심을 제대로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당이라는 것은 결국 당원들을 통해서 민심을 수렴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굉장히 민심과 당심을 따로 구분하면서 불합리한 제도로서 당심을 굉장히 낮춰보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제도는 진화해야 됩니다. 다음은 김대식 후보께 묻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파벌싸움의 양측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또 정도원 후보께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이 어떤 겁니까? 실제로 그런 김대식 후보는 그런 경고를 받으셨나요? 아니 뭐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이심은 없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왜 이게 대통령을 팔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보도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파벌 싸움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고를 준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었고, 사실은 이 문제는 지금 파벌 싸움이라는 것은 어쩌면 정권의 뿌리를 썩게 만드는 일이고, 이 기득권을 가지고서 서로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운다는 것은 정말 정권을 위해서는 아주 해로운 일이기 때문에 발본색원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경고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까? 그건 뭐 하나의 언론에서 이렇게 비춰진 것인데 하나의 오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우리의 그 참모들이 더 자숙하고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이 국민의 목소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성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도원 후보 주도권 잡고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네, 이혜훈 후보께 묻겠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이 정부가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표가 주역이 되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도 이 정부를 성공시켜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비주류도 국정에 참여해서 비판할 건 비판하고 협조할 건 협조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또 비주류는 야당이나 진배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비주류들도 정부직에 대거 이제 진출시켜서 일을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비주류는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혜원 후보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비주류가 국정 운영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한 번도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지금이라도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기꺼이 국정 운영에 작은 힘이지만 보태겠다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왕 화합 말씀하신 김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화합이다 개파 갈등이다 하는 것의 그 모든 문제는 인사, 공정한 인사, 당으로 치면 공천, 정부로 치면은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질 사람들을 임명하는 그 인사에 있다고 봅니다. 특히 당내로 와서 말씀을 드리면 능력이 있고 자질이 훌륭하면 어느 계파에 속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보루 발탁해서 쓰는 것이 저는 당의 화합을 이루는 첫걸음이라고 보고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이건 보수이건 가리지도 말고 당내에서도 친윤이냐 친박이냐 가리지 말고 두루두루 쓰시는 것이 당의 화합, 국정의 화합을 위해서 가장 좋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당 지도부에 진출하면 반드시 그렇게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준표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이제 당 쇄신 방안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당원들의 참여를 확대해서 민주정당으로 만들고 국회의원의 기득권들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파의 문제의 뿌리는 결국 공천권에 있다. 그래서 이 공천권을 특정인의 손에서 국민들, 당원들에게 돌려주자 해서 완전 국민 참여 경선제도를 하면은 개파 문제도 해결되고 완전한 민주적인 당 운영도 되지 않겠냐 해서 여쭤봤는데 그때마다 홍 후보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안 하셨어요. 혹시 이 전당대 줄 세우기에 좀 그걸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당을 현장 중심의 정당으로 바꾼다고 제 수차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대표 산하에 30여 개 이상 특위를 직접 두고 대표와 원외지구당 위원장 4개의 전문가가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세우는 현장 중심의 정당으로 만들자고 이미 그건 수차례 제안을 했고, 두 번째, 현재 공천은 이 상향식 공천입니다. 상향식 공천은 당원들이 투표를 해서 후보자를 뽑기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거꾸로 운영을, 지금 실제로 운영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예외적으로 찍기로 돼 있는데 예외가 원칙이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상향식 공천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네, 당헌대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미경 후보. 네, 정두원 후보께 먼저 묻겠습니다. 그 오늘 아침에 보도자료 내시고 그 한나라당 개혁 약속 중에 이제 여러 가지를 제가 살펴봤는데요. 그 제 눈에 띈 게 있습니다. 개파 극복과 민주적 공천제도 확립을 위해 전면적 예비 국민 경선제도 도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 때 전략기획 본부장을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도 우리 그 공천 잘하자고 배심원단도 두고 무슨 경선제도도 두고 막 그랬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예비 국민 경선제도 도입은 또 말만 하고 구호만 외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은 국민 경선제도 도입하면 뭐합니까? 그 또 후보자들 뽑을 때 그 후보자들이 서로 자기네들 몇몇 사람끼리 또 할 텐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막으실 건지 그걸 분명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인 예비 국민 경선제도를 하려면 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놔두면 역선택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요. 여야가 동시에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경선 제도를 하려면 후보자가 있어야 경선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 후보자 뽑는 거를 거기서 잘못된다니까요. 후보자 뽑을 때 몇몇 사람들끼리 그냥 후보자를 뽑는 겁니다. 자기 사람들끼리. 완전 국민 경선 제도는 후보 자체를 국민과 당원들이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과 당원들이 그러니까 아무나 나올 뽑는 수가 있는 거죠. 그 안에서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나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완전 국민 참여 경선입니다. 아무나 나가서 이제 그 절차를 밟아서 후보가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그런 만약에 되시면 그걸 정말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같이 되셔서 그렇게 하면 되죠. 네. 네. 그
나경원 의원께 묻겠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보니까 민심의 선택이 나경원 의원에게 몰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론조사 높다고 아마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 민심 틀리다는 거 우리 배웠습니다. 경고를 하신 거죠, 국민이. 그랬는데도 여론조사 믿고 또 민심이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요, 그 여론조사를 믿는다 안 믿는다가 아니라요, 결국은 국민이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여론조사 결과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정말 저는 이제는 줄 세우기 투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변화는 질문의 결국 대답이 또 틀리신데요. 아니요, 지금 민심의 선택이 제가 하는 나경원 말씀을 좀 의원에게 듣고 있다. 1분 정도 시간을 주시죠. 아니, 제가 그러니까 여론조사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에 네. 대해서만 거기에만 의존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아니라는 어떤 말씀을 거에 의존하셔서 드리는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거죠? 그리고 어떤 저는 거에 이렇게 의존해서? 생각을 합니다. 네. 내일 투표는 당심이 민심을 따라가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금 뭐 질문 답변하시다 보면 모자란 점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다음에 또 후보자 간 또 자유 토론이 있어요. 네. 그때 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한성규 후보. 네, 저는 친박입니다. 박근혜 전 대표의 그 원칙과 신뢰를 신봉하는 친박입니다. 뭐 어떤 후보는 그 친박 보고 뭐 종교 단체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올바른 정치인 같고 올바른 정치하고 싶은 친박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경원 의원께서도 꼭 그 연설이라든지 토론회 때 이 개파 간에 말이죠. 뭐 친박이다 친이 이거 갖고 굉장히 이익을 얻으려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본인은 친박도 아니고 친이도 아니라고 하는데 요즘에 보면은 친청와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지금 여러 여성 후보들이 나경원 의원에 대한 그 이 출마에 대해서 무슨 뭐 오다다, 무슨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다 이런 오해될 수 있는 부분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하시죠. 글쎄요, 저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일일이 이제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 친청와대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대통령이 성공해야지 우리 국민이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바로 또 당에도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저희가 대통령을 성공시키지 못하는 것은요, 정말 국민에 대한 전 예의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책무를 다하지 않은 예, 거라고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한 시간이 말씀에 지났으니까 대해서는 지금 나경원 의원 말씀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대통령이 성공해야지 우리가 국가가 성공하는 거. 따라서 친청와대이다. 다만 대통령을 이용해서 본인이 성공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우리 정두원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정두원 의원은 늘 말씀하실 때 창업 공신이라고 이 정부에 은근히 아직도 그 청와대 어떤 주류 쪽에 가까운 듯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제가 여쭙겠습니다. 어떤 정부 관계자가 고위 관계자가 그 세종시 수정안에 이제 앞으로 플러스 알파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정두원 후보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수정안 자체가 플러스 알파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거부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안대로 가야 되는데 또 플러스 알파 얘기가 나오면은 얘기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언제 끝냅니까?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를 거부한 마당에 다시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면 충청권 이외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얼마나 많은 불만을 갖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옳은 말씀이에요. 예. 그 플러스 알파가 다시 거론되면은 다시 논란이 시작되니까. 예. 다만 그 정부 관계자가 얘기할 때 제가 느끼는 뉘앙스는 굉장히 그 감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심통맞게 플러스 알파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내뱉은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판단이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이 세종시라는 것은 국가의 백년 대계고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커다란 국가적인 사업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아직도 그런 제가 아까 얘기한 심통에 가까운 플러스 알파가 없다고 생각하는 정부 관계자가 있다면 그것은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나경원 후보. 예, 안상수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안상수 후보께서는 행동하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책임 있는 변화와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상수 후보, 그러면 과연 변화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 사실 굉장한 의문을 표시합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 욕심이 없다 이런 구호를 내세우시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결국 뭐냐면 관리형 대표라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결국 변화를 하려면 저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변화를 어떻게 이렇게 욕심이 없는 그런 형태로 과연 잘 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당의 그 대표들이 과거에 보면은 욕심을 가지고 있을 때 당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어떤 사심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은 자기 사람 심는데 그냥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1년, 2년 흘러가 버립니다. 저는 그런 다른 큰 욕심이 없고 우리 정권 재창출한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변화와 개혁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사실 제가 뛰어나다. 욕심이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게 사실 관리형 대표 체제로 되면 저희가 그동안 관리형 대표 체제로 해서 사실상 당의 변화를 주도하지 못했던 그런 제가 뭐 아쉬움이 관리형 있었기- 대표가 될 생각은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계속된 의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대식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김대식 후보는 호남의 지명직 최고위원은 거부하겠다. 영토 확장을 위해서 나왔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참 감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전하시기를 응원하는 마음도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같은 입장에서요. 제가 분명히 당대표를 위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목 최고위원이라 그러면서 여성들끼리만 자꾸 비교를 합니다. 사실 제가 아까 정미경 의원께서는 왜 저 민심을 갖다 여론조사로만 해서 파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지금 여기 나온 이강구도라고 하지만 제가 당당하게 경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목 최고위원 제도 때문에 오히려 발목 잡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이런 여성목 최고위원 제도가 오히려 여성에게 발목 잡히는 부분은 없다고 보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견해와요. 여성 정치인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계신 지금 저 원외 인사 저 혼자밖에 없는데 저 혼자 빼놓고는 다 당대표 하신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최고위원이 목표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당대표의 목적이시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특별하게 여성목이다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 여성들이 정치라든지 사회 참여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 되고 더 발전한 그런 사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경원 후보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서병수 후보. 이혜훈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화두는 이제 화합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친이 친박의 갈등을 치유하자 이런 것들이 모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전당대회 이제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친이 친박의 갈등은 문제가 안 될 정도로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후보들은 무슨 안정적이지 못하다 또는 병력 기피자다 이렇게 서로 난타전을 벌이고 있고 또 어떤 후보들은 어떤 권력 투쟁의 양상을 띠면서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는 우리 국민들 과연 우리 전당대회 모습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런 분들이 전당대회 당대표가 된다면 또다시 권력을 사유화하고 또다시 그런 어떤 이중투구의 장으로 만들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혜훈 후보에게 질문드릴 것은 이제는 좀 객관적이고 화합적인 인물 또 친박 쪽에서 당대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20초밖에 안 되는데 1분 질문 주셔야 되는데 예, 저는 이제 화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화합하는 것은 어느 계파에서 당 대표가 되느냐 하는 것보다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당 대표가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루 탕평하고 두루 고르게 인재를 쓰고 그다음에 공정한 인사를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좋다고 보고요. 근데 다만 서로 공격을 할 때도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그냥 지적해야 될 부분만 지적하고 끝나면 다행인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고 굉장히 인신공격이라든지 아니면 근거가 희박한 추측이나 음해라든지 아니면 또 굉장히 같은 말이라도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들 때문에 당내에서의 골도 깊어지고 당 밖에서도 여야 간의 골이 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저는 화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 홍준표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세종시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국회에서 이미 의결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어제 뉴스 보도를 보니까 다음 달에는 아마 이전 고시가 확정이 될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간에서는 그 소위 플러스 알파 이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런데 원안에 그런 취지가 들어있고 한다면 부수 법안을 만들어서 세종시 수정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본안이 있으면 거기에 여러 가지 부수 법안이 있음으로 해서 그것이 완결이 됐거든요. 원안도 마찬가지로 원안에다가 그것을 완결시키기 위한 어떤 부수 법안을 만들어서 세종시를 제대로 세종시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추진시킬 의사가 있으십니까? 세종시 문제는 그렇습니다. 2012년도부터 시작이 쭉 되어 왔는데 저는 줄곧 수정안을 그 원안을 반대했습니다. 앞으로 원안대로 자족 기능이 충분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답변자한테 답변할 시간을 조금 고려해 주시면 더 토론이 더 풍성해질 것 같고요. 계속해서 안상수 후보 주도권 토론해 주십시오. 요새 홍준표 후보께서 저한테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공격을 하는 것을 보면 제가 1등을 달리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제 형님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고 그리고 제 아들 둘 다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군 문제에 관한 한 우리 집은 충실한 집안입니다. 다만 제가 법무관에 입대했다가 다 마치지 못한 것이 항상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검사를 임명할 때 병력 문제를 제일 크게 따졌습니다. 한두 달 그걸 검증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병력 검증을 마치고 제가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검사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런 저를 두고 병력에 하자가 있다고 선전하는 것은 이건 지도자의 자격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당대회에서 우리끼리 네거티브하고 흑색 선전하고 이건 이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쯤 하시고 이제는 정책 대결로 좀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1분 좀 보장해 주십시오. 우선 병적 증명서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검사 임용할 때 병적 증명서라는 게 이건데 여기에는 병적 과정이 기재 안 돼 있습니다. 안상수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그 병적 문제가 과정에 기피를 했건 이거는 전혀 기재되지 있지 않습니다. 예, 두 번째, 됐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그 이야기만 기회를 줘야지. 아까도 지금. 내가 답변하려 할 때 막았지 않습니까? 그다음 아니 이것도 그래요.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3년이 아니라 7년을 도피를 했습니다. 자, 정두원 후보에게 기록이. 질문하겠습니다. 남경필 후보의 단일화를 보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젊어져야 한다는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우리 당의 젊은 생각과 문화를 받아들이고 젊은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지도자들이 그런데 너무 전부 젊은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각기 개성 있는 일을 하다 보면은 너무 중구난방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중심을 잡아주는 경험과 경륜이 있는 사람이 그 중심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너무 좀 노쇠해진 감이 있습니다. 제 나이에 국무총리 한 분도 많고요. 남경필 의원 나이에 국무총리 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그렇게 젊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은 세대 교체를 하자는 게 아니라 간판 교체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한나라당도 이제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이제 그런 느낌을 줘야지 신뢰와 기대를 얻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네, 정 후보가 생각하시는 젊은 정당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네, 저희들이 젊은 층들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실은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요. 그 젊은 층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지도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도부 자체도 젊은 층하고 대화가 되는 분들로 좀 많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안상수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식 후보. 지금 안상수 후보께서 병력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대표가 되는 사람이 이 문제 갖고 의혹에 시달리면 정말 우리 당원들 힘들어지고 정권 재창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좀 조목조목 여쭙겠으니까 나름대로 답변하시고 또 필요하면 해명도 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조목조목 가겠습니다. 대학교를 64년부터 68년까지 다니셨죠. 안상수 후보님.
예, 오래돼서 뭐 지금까지 네. 정확하게는 대학 기억이 다닐 안 때는 이 징병 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제 친구들도 고시 치는 사람들은 대학은 못 가면 대학 이후에는 병력 연기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시 공부하다가도 절에서 우리 집에 영장 들어왔나 이런 거 살펴보고 군대를 열심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69년부터 75년 사시 합격할 때까지 어떻게 영장 오는 것을 안 살펴봤다면 그건 국방의 의무를 하겠다는 고시 공부하면서 이런 자세가 부족하다고 지적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옛날에는 절에 다니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고시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이곳 저곳 절을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는 우리 고향 집에는 우리 어머니 노모 혼자만 계셨습니다. 우리 노모께서 글을 모르십니다. 글을 모르셔가지고 영장이 오는데 그 영장인지 아닌지도 제대로 모르고 아이들한테 전달해 달라는 말만 듣고 있었는데 잘 저한테 알겠습니다. 연결이 잘 안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가 글을 제 친구는 모르시- 이렇습니다. 제 친구도 똑같은 고시생인데요. 대학 중에 합격을 못해서 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본인은 항상 영장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심지어 병무청에 물어보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군대도 가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법조인이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영장이 날라올 수 있는 충분한 연령이라는 걸 안다면 그것을 반드시 살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병적기록부, 공식적으로 공개되는 병적기록부에 행방불명이라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다음에 추가 토론할 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혜원 의원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치열한 쇄신의 후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의 변화를 위하면 이미지 정치나 하고 이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이혜원 후보 소신 투표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짝퉁 쇄신 뭐 이런 거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 쇄신에 맞는 그런 후보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민들이 뭘 생각하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쇄신에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만 관심이 있는 개파 문제, 공천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또 뭐 당정청 관계가 어떻게 된다 이런 거를 최우선 순위로 두는 경우에는 국민의 민심과 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은 당장 먹고 사는 거 해결해 달라. 애들 취직가 안 되고 돈이 없고 밀린 월세값도 내야 되고 너무나 힘이 들다. 이 국민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서 정말 서민 경제를 제대로 살리는 후보야말로 쇄신에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식 후보 수고하셨고요. 끝으로 김대식 후보. 예, 저는 이성은 후보께 묻겠습니다. 우리 당이 민주당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우리 당 지도자가 되겠다 하신 분들인데 우리 당에서 강력하게 민주당의 이렇게 대처 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성은 후보는 최근 총리실에서 야당에 자료를 넘겨줬다고 주장하면서 실명까지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네, 네. 당사자들은 모두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여권에서 야당에 자료를 제공했다고 이거 보는 근거 어디에 있는지 한번 예.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이 권력 서야 파장은 결국 권력 내부에서 이제 파벌들이 나눠져 가지고 이 밥그릇 싸우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야당의 공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그 공세에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야당에다가 그 자료를 제공해주고 그거를 공격하도록 그렇게 유도한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제보를 해온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국무총리실에 있는 아주 고위 간부가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전부 그러니까 한쪽 편에 야당에 넘겨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자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고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정확하게 좀 신중하게 좀 대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네. 그리고 야당에 따질 것은 과감하게 좀 따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 정미경 우리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치르면서 우리 정미경이 정말 맑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당에 많이 계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번 지방선거 패배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그런데 저는 이 정치를 참 책임 정치, 신뢰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지금 공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도대체 그런 책임지는 모습 이렇게 훌륭하게 좀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 지방선거 치르면서
초선으로서 정말 우리 당이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초심의 눈으로 봤을 때요, 이 국민들이 정치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왜 믿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했는데 지방선거를 보면서 솔직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홍보하듯이 말을 합니다. 아, 우리 너무 잘했다. 우리 깨끗한 공천했다. 늘 공정한 공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뒤에서 안 보이는 데서는 또 다른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전혀 깨끗하지 않게 하고 남이 이해하지 못하는 걸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국민들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내용은 모르시더라도 사실 느낌으로 다 하시는 거거든요. 시간 다 이걸 됐습니다. 우리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 간 지정 토론 이걸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열띤 토론 이어지다 보니까 각 후보한테 주어진 3분의 시간이 대단히 짧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토론 도중에 말씀드린 대로 못다 하신 질문 또 재반론의 기회는 다음에 있을 후보 간 자유 토론 기회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는 개별 질문 시간입니다. 사회자가 후보자마다 각각 다른 질문을 드릴 텐데요.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에 따라서 이성원 후보한테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박근혜 전 대표 비서실장 예. 지내신 바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박 전 대표를 비롯한 친박계 인사들이 이 국정에 참여하는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당연히 참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이제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전에 이혜원 의원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정부를 운영하면서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제안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저는 이 한나라당 정권은 정말 모든 당원들과 국민들이 땀과 눈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주도하는 그런 당정 운영을 위해서 사실은 당에서 굉장히 낮은 자세로 이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이제 후반기에 들어와서 대통령의 정권을 잘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대통령께서 박근혜 전 대표와 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동반자로서의 그런 관계를 가져주시게 되면 충분하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정두원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말이죠. 정 후보께서는 이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보시고 또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데 민간인 사찰이 있고 고문이 있고 저는 이래서 민심이 떠나고 지방선거에서도 참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이제 지시를 했고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 일이 어떤 노사모 한 분이 인권위에 제소를 해서 거기에서 다시 국회 상임위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이 문제가 이제 크게 번진 겁니다. 그런데 다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왜 여당 의원이 뭐 협조를 했느니 이렇게 야당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니까 우리 이제 분열책이죠, 여당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우리끼리 무슨 거기에 대해서 뭐 누가 어쨌느냐 하면서 서로 싸움을 벌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제 뭐 문서가 누구한테 오고 갔니 만약에 그 문제를 처음 여당이 협조를 했다고 제기한 야당 대표가 볼 때는 얼마나 지금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검찰에 맡기면 되지 우리끼리 여기서 자중질환을 일으켜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정미경 후보. 후반기 국회 풀어야 할 그 현안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중에 개헌 문제도 그중에 하나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개헌 문제 중에서도 권력부족 개편 문제가 가장 주요한 논의 대상일 텐데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정 후보께서 생각하고 계신 입장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제 권력구조 개편에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의원 내각제냐 아니면 대통령제냐 아니면 이원 집정부제냐 뭐 이렇게 지금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상황, 현재 여러 가지 남북이 분단돼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정치 현실을 고려해 봤을 때 의원 내각제가 그 실패한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이원 집정부제를 아마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 지점을 의원 내각제처럼 우리도 또 고민을 좀 처절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치 현실에 과연 이원 집정부제가 맞을 수 있을지.
또 국민들이 그걸 동의해 주실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대통령제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대통령 중임제로 갈 건지 이제 단임제를 계속 해야 될 건지 이게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중임제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께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 방향은 좀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성규 후보, 세종시 수정안 부결되면서 이제 세종시 이전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원안 플러스 알파가 또 새로운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어요. 더 이상 국론 분열 없었으면 합니다만은 어떻게 가야 할까요? 글쎄요, 저는 세종시 수정안이 나왔을 때 국회에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종시는 공약이 아니고 법이다. 이것은 지난 17대 때 국회에서 여러 가지 참 오랜 또 깊은 토론을 거쳐서 여야 합의하에 세종시 이 법안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어떤 자족 기능 부족이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표께서 그럼 플러스 알파 하면 된다. 이게 이제 플러스 알파가 거기서 나온 얘기인데 사실 그 원안에는 국토의 균형 발전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자족 기능에 대한 어떤 것이라든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법을 더 진지하게 해석을 하고 그 법을 더 진지하게 실천을 해 나가면은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도시로 완성될 것이고 우리가 최고의 목표인 국토 균형 발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논란은 저는 참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경원 후보, 이른바 친이 친박 그 계파 갈등, 그 한나라당이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최우선 과제 아닌가 싶은데요. 아까 말씀 중에 뭐 친청와대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여하튼 중도를 표방하고 계신 입장에서 이 문제 어떻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전당대회 최고의 화두인데요. 사실 이제 아마 정치에 있어서 개파라는 것은 참 사라지기 어렵다는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개파 정치가 일정 부분 순기능을 하면 좋은데 결국 당의 이익보다 또 국민의 이익보다 개파 이익이 앞서는 것 같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말씀하셨나요? 뭐 이씨집 하인 박씨집 종 이런 말이 나온다 이런 말씀들도 있으신데 참 정말 이건 듣기 힘든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결국 이러한 것이 개파에 좀 강하게 속하면 속할수록 자신이 보호된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이런 공천제도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공천제도 확실히 제대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결국은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투명한 그런 공천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 두 번째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께서 정말 개파에 따른 투표 안 해주심으로써 그 혁명을 일으켜 주셨으면 하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서병수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책위 의장 맡고 계시니까요. 정책 관련해서 그 호화 청사 논란에 휩싸였던 성남시가 그 모라토리엄 부채 지불 위에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포함해서 앞으로 그 바람직한 지방자치제 운영 어떻게 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세입과 세출이 그 균형을 맞추어서 장단기적으로 재정계획과 예산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단체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무리한 공약을 하고 있고 또 임기 중에도 그 업적을 남겨서 다음에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또 무리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의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어떤 일들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들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경관보라든가 아니면은 거리를 깨끗하게 한다든가 또 건축물을 어떻게 제대로 좀 만들어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이 꼭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주민 생활에 밀착된 그런 그 행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한상수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지방선거 이후에 4대강 사업에 대한 재검토라든지 또 속도 조절 주장이 좀 더 거세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그 흐름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또 수정해야 될 것은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4대강 사업은 가급적 좀 이렇게 우리가 원래의 계획대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4대강 사업은 그야말로 물 전쟁에 대비해 가지고 홍수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충분한 수지를 개량하고 또 수량을 확보합니다. 앞으로 물 부족 전쟁이 일어납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서로 반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과 또 지방자치단체가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김성식 후보, 한나라당 그동안 안팎에서 그 쇄신돼야 된다 이런 지적 많이 그동안 오랫동안 받아왔는데 말이죠. 그 얘기는 아직도 쇄신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 같기도 해요. 지금 어떻습니까? 쇄신파라 그럴까요? 거기에 대표 주자로 어떤 자임하는 입장에서 정말 당의 체질을 변화시킬 어떤 보관이 있으십니까? 네, 먼저 청와대에 할 말을 하는 지도부여야 됩니다. 청와대에 밀어붙이고 일방적으로 끌어가는 그런 지도부는 이제 더 이상 국정의 성공을 위해서도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당내 인사가 대탕평을 해야 됩니다. 친이 주류 그동안 너무 독식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거 고쳐야 됩니다. 세 번째로 친이 친박 싸움을 막아야 되는데요. 솔직히 지금 걱정입니다. 이대로 전당대회 이루어져서 친이 친박 싸움판 지도부 되면 사실상 분당의 길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초개파 중립지대가 넓어져야 됩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이 어느 개파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이런 흐름을 우리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서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민정책 중요합니다. 서민정책 청와대나 정부가 잘할 수 없습니다. 민심을 잘 챙길 수 있는 우리 당이 앞장서 가지고 보육 문제, 교육 문제,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노후복지 문제 이 5대 민생 과제만은 당이 예산을 짜서 청와대와 정부에 요구하는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김대식 후보께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유일한 원외 후보시죠? 그 호남의 어떤 그 대표 후보를 자임하시는 입장이신데, 그래서 누구보다 어떤 이 지역 갈등 문제에 관심 있지 않나 싶어서요. 과연 우리 정치 메커니즘상 이 지역 갈등 극복 가능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 있다고 보고요. 저는 호남에서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호남에서 다녔고, 그리고 이제 부산에 가서 제가 30년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감정에 어떤 뭐 피해를 봤다든지 이런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 지역 감정이 정치권에서 선거 때만 되면 이게 다시 불거져 나오는데, 이것은 과감하게 좀 타파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이제 제일 문제가 이런 그 정치권에서 하는 이런 소선거구제, 이것을 가능하면 중대선거구제로 좀 바꿔서 영남에서도 민주당이 되고 호남에서도 한나라당이 되고, 이래서 또 때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 석표율 제도를 좀 과감하게 좀 도입해서 그렇게 하면 어느 한 부분은 좀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거시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봐서 한다면 충분한 이런 갈등 해소를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홍준표 후보, 이번에 6.2 지방선거를 어떻게 보면 한 발 좀 뒤로 물러서서 지켜본 입장이십니다만 어떻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한 원인, 그리고 또 당의 지지도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첫째, 당이 분열됐죠. 분열돼 가지고 한나라당이 아니라 두 나라당으로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당력이 집중이 안 됐습니다. 두 번째, 지난 1년간 야당과 협상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정 독주를 했습니다. 그 독주에 대한 반감입니다. 세 번째, 한나라당을 통상적으로 서민정당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80%가 서민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서민정책을 제대로 써줬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서민정책은 말만 하고 사실상 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한나라당에 대한 청장년층들의 반응이 수구 꼴통 정당으로 낙인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 30대가 투표장 많이 나오면
한나라당 진다. 이런 논리로 자꾸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 네 가지 패인을 중심으로 제가 당대표가 되면 전부 획기적인 개선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해운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학 박사시죠? 그 경제 문제에 관심 크시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지표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그 서민이나 중산층 생활 그 체감 별로 그렇게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만약 그들을 위한 어떤 정책 보관이 있다면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예, 지표는 좋습니다. 성장률도 좋고 수출도 좋고 매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좋다는 얘기는 또 매출이 좋다는 얘기는 대기업 잘 나간다는 얘기고 성장률 좋다는 얘기는 나라는 잘 산다는 뜻이죠. 그런데도 중소기업과 우리 서민들 가게는 어렵고 서민들 주머니는 점점 비어갑니다. 이 문제는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에만 머물러 있고 중소기업이나 우리 서민들 가게로 흘러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이 고리가 막혀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걸 뚫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원천기업인 대기업과 하천기업인 중소기업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불공정한 문제들을 해소해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그런 어음 제도라는 것이 폐지한다 오래됐지만 사실상 현장에 가보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 열심히 해도 중소기업에는 오는 것이 없고 특허는 대기업이 가져가고 모든 그 R&D로 인한 과실들은 대기업이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행 법으로 되어 있는데도 정부가 강력한 집행 의지를 보이지 않아서 안 되는 부분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그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우리 서민들 가게로 흘러내려오게 된다고 봅니다. 네, 하여튼 그 성실한 답변 11분 후보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자 개별 질문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이번 순서 끝으로 후보자 간의 그 자유 토론입니다. 아까는 2명으로 제한했지만 이제 상대 후보에 대한 인원 제한 없고요. 자유롭게 반론, 재반론 하실 수 있는 순서입니다. 역시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3분입니다. 제가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하여튼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시고 또 주도자가 답변을 제지하면 거기에 좀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정미경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매번 나경원 의원께 질문을 드리는데요. 늘 제가 쉽게 질문을 드린다고 하는데도 돌아오는 대답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제가 자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사실은 그 민심의 선택이 나경원 의원에게 몰려 있다 그러면서 이제 나경원 의원께서 계속 말씀을 하셔서 되게 궁금했어요. 왜 그러실까 그랬더니 사실 민심의 선택을 알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전당대회를 되게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민심의 선택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여론조사 갖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또 생각하고 여쭤봤더니 여론조사는 사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심하고 같이 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또 그거 여론조사만 갖고 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또 궁금해져서 그러면 그 민심의 선택이라는 걸 여론조사 말고 또 뭘 가지고 생각을 하셨을까? 이렇게 또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또 친청와대라고 하시니까 그럼 청와대의 뜻을 아니면 청와대의 생각을 또 민심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이게 저희 질문입니다. 친청와대란 말은요. 아마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친청와대일 거라는 결국 대통령의 성공 그리고 우리가 국민의 성공 그렇게 해서 정권 네. 재창출을 그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 여론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심에 대해서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 보도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요새 아마 많은 분들 만나실 겁니다. 거기서 들은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저희 전당대회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심 플러스 민심을 모두 반영한다는 뜻에서 결국 내일 대의원 투표가 70% 반영이 되고 알겠습니다. 여론조사가 시간이 있으니까요. 30% 예, 들어가니까 알겠습니다. 결국 여론조사만으로도 민심을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을 종합해서 그러니까 여론조사 플러스 대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언론 보도 이런 거 종합적으로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제 것입니다. 시간이 좀 있어서요. 사실은 제가 이제 초심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 많은 정치인들께서 은근슬쩍 청와대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청와대가 어떻다, 청와대가 저렇다. 제가 진짜 많이 보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죽 그렇게 많이 하시니까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번에는 이심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도 파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정말 국회의원들 은근슬쩍 청와대 파는 거
제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 플레이 같은 것도 제발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국민들께서 결국은 다 아시는 것 같거든요. 정정당당하게 자신이 생각하는 걸 밝히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여론조사에 저는 사실 관심이 많았던 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게 맞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왜 틀렸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은 그 늘 국민의 가슴에 대고 얘기를 하지 않고 국민의 귀에만 대고 얘기를 합니다. 국민들께서 가슴에 있는 얘기를 하지 정미경 후보, 않습니다. 예. 입으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틀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한성규 후보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 우리 정미경 후보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나라당의 선거 전략이라는 것은 투표 당일날 날씨입니다. 그 첫 번째, 비가 오느냐, 흐리느냐. 젊은 사람들이 놀러 가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이건 먹구름이 끼는 것이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제까지 해왔던 구태한 그런 정치의 형태가 아니었는가. 우리 따라서 우리 홍준표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한나라당이 수국 꼴통 정당의 이미지가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데서 그런 별명을 갖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우선 한나라당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를 싫어하고 그리고 그 역동성이 없습니다. 다이나믹하지 못합니다. 젊은 마음을 이해를 해줄 줄도 모르고 특히 이번에 월드컵 때 20, 30대, 40대가 왜 그 집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 보면 되는데 왜 방거리에서 밤새도록 비를 알겠습니다. 맞으면서 우리 홍준표 응원을 하겠습니까? 후보께서는 김영삼 정권, 여당 정권 후반기.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이해창 총재가 2번 대선에서 낙선할 당시에 또 정치를 하셨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수구 꼴통 정당에 일조는 안 하셨는지요? 저희들 그 당시에 그 당의 변화와 쇄신을 많이 주장을 했죠. 했는데 그 당시에는 남경필 후보가 여기 안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네, 저도 그런 점이 좀 아쉬웠고 정치 시작하기 전에 우리 홍준표 후보께는 질문 끝났습니다. 하기 전에 그런 모습들이 참 아쉬웠는데 저도 이 한나라에 들어와서 6년이 지나고 7년째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걸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김대식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당대표를 목표로 나왔는데 본인은 최고위원이 목표다. 저희 전부 최고위원 목표고 최고 득점자가 당대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 점 좀 이해를 좀 하시고 어제 드렸던 질문 중에 선진국민연대 분들이 좀 중복될지 몰라도 조금 어제 시간이 부족해서 20, 30명이 공기업에 진출했을 뿐이다. 근데 어떤 분이 정말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당원이 또 저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들은 평생을 당을 지켜왔는데 우리에게는 왜 그런 기회를 안 주는가. 좀 김대식 후보가 여러 좋은 말씀하시는데 그 점은 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죠. 예, 저는 그 언론의 보도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박재순 전 최고위원이 선진국민연대 멤버다 이렇게 보도가 되는 거 전혀 사실 아니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 무근이고 당에 이제 를 위해서 헌신하고 시간 봉사했던 됐습니다. 분들 이런 분들도 참 참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성규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답변 시간 좀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나경원 후보.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당대회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에 영포회라든지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이제 국정농단이니 권력투쟁이니 거기다 이제 야당의 이제 또 이 야당의 소위 이제 공세도 가세되었습니다. 저는 요새 보면요 야당하기 너무 쉬울 것 같습니다. 여당에다 툭 던지기만 하면 여당이 완전 자중질환입니다, 사실. 자. 오늘 아침에 홍준표 대표님께서 아주 속 시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도원 의원 사내답게 행동해라. 문제가 있으면 공개하고 수사를 요청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공개하고 수사하고 수사에 이게 권력 측근대 문제이기 때문에 특검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도원 의원께서 제기하시는 저는 문제를 제기하시는 방식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성원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동아일보 기사
100건도 넘다 그랬는데 KB 같은 건 100건도 넘다고 했는데 과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기사가 좀 틀렸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100건도 더 넘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한테 좀 네. 처음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이거는 자유토론이라서 근데, 잘 듣고서 네. 대답하십시오. 문제 제기를 방식이 틀렸다는데요. 제가 2년 전에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아니 제가 지금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에 예, 지금 근데 동아일보 문제 기사가 제기를 할 때는- 틀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동아일보 기사에 KB 같은 건 100건은 더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틀렸다는 얘기인가요? 맞다는 그러니까 문제 얘기인가요? 제기를 2년 전에 했는데 그때는 아무런 얘기도 안 하셨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 수정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방식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서운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하도 언론에 요새 많은 게 나오니까 이 100가지도 아니, 넘는 거 근데- 아니냐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많다 이런 취지셨는지 모르겠지만 3천 결국 국녀가 이제 3천 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또다시 야당에 그래서 이제 50건도 더 넘게 제보가 들어온다 이렇게 돼서 결국은 우리의 자중질환과 이러한 것이 오히려 정상적이지 않게 국민들의 의혹만 키우는 것이 문제다. 공개할 건 공개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직접 고발하실 거 있으면 고발하십시오. 전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성원 의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 이성원 의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까 김대식 후보가 물어봤더니 근거 있냐 했더니 뭐 제보 받았다란 말씀만 하시지 근거를 말씀을 안 하세요. 제보라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무슨 네. 문서 보신 거 있으십니까? 예. 네, 아니오로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실제로 지금 불을 지른 사람이 시침이 똑 되고 이제 그만 불을 끄자 이렇게 같이 나서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어안이 벙벙하겠죠. 그래서 아니, 저는 근거를 좀 말씀해 줘 보세요. 근거는 근거.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네. 지금 자, 벌써 아니 이미 자, 이렇게 그러니까 언론에 보면은 지금 제가 우리 15초 남았으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근거 가지고 있다고 하시지만 아까도 제보받았다고만 하시지 결국 구체적인 자료 안 내놓으십니다. 결국 우리가 문제 있으면 분명히 해결해야 되지만 안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폭로식의 이런 것은 네, 자제해야 시간 다 되지 않나 됐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경원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병수 후보 계속 진행하시죠. 저는 김대식 후보에게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 후보는 이제 그 전대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을 제의받았지만 당당히 이제 선출직으로 나서서 당당하게 당선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누가 그런 제의를 했느냐 이렇게 다른 후보들께서 물어보셨을 때 이 중에 어느 후보가 제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후보인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몇 분이 계셨습니다. 몇 분으로 몇 사람으로부터 받았습니까? 한 서너 분한테 받았어요. 그러면 김성식 후보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전당대회 후보가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를 제의를 하면서 지지를 요구를 하고 뭐 지지를 요구했지 않겠습니까? 한다면 당내 경선에 있어서 사왔던 직책을 보장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거 매간매직을 통한 그 줄 세우기 아닙니까? 어떻게 네, 보세요? 맞습니다. 당헌 당규 위반이고요. 옳지 않은 행위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되는 전당대회는 당원들의 진심된 그 쇄신 의지를 반영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대식 후보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 제의를 거부하고 당당하게 이제 선출직 도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만약 낙선을 한 후에 지명직 제의가 들어오면 승낙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선거혁명을 통해서 제도권 안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자신 아니 있습니다. 세상에 만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안 됐을 경우에 이야기합니다. 그걸 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뭐 안 하겠다는 거죠. 예. 나경원 후보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문제하고 관련된 것인데요. 네, 충청권 비전 발표회에서 이제 세종시 문제는 원안대로 처리돼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회 표결 때는 원안에 반대하고 수정안에 찬성하셨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정부가 알파가 있니 없니 이렇게 논란을 빚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입장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알파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입장은 바뀐 게 없고요. 저는 예전에 행정도시법이 만들어질 때도 전 반대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그래서 원안에는 반대했고 수정안에 찬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플러스 알파 논쟁으로 제가 이제 원안대로 가야 된다는 것은 이제
논란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원안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젠 더 이상 논란하지 말자는 말씀이고요. 거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 논쟁이 지금 새롭게 가는데요. 이 원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알겠습니다. 행정기능 원래 중심이냐 취지대로 정부 아니냐. 의지를 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제대로 집행을 하라 이런 말씀이시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킨 건 맞지 정두원 않다. 후보께 한마디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지만 이 최고위원 단일화 말이에요. 이게 명분이 뭔지 이 전당대회에서 당선되기 위한 전략 아닙니까?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분한테도 드려야 되니까요.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안상수 후보께 주도권 넘기겠습니다. 네, 저는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나라당에 대해서 우리 후보들께서 너무 비하하는 발언들이 많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 한나라당이 14년 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오는 정말 훌륭한 정당이라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개혁할 점이 많이 있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비판받아야 되지만은 너무 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성교, 김대식 두 후보에게 공통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차례차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우리가 경선을 시작할 때 언론에서는 빅 이슈가 없다 이랬는데 요즘 언론에서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흥행에 성공했다 이런 평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네거티브가 많아지다 보니까 생긴 필연적인 결과라고 봅니다. 진정한 정책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모인 후보들이 모두 한나라당의 중요한 인물들이고 또 서로 합심해서 정권 재창출에 앞장서야 할 동지들이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과 당원들이 보고 있는데 서로 흠집내고 이러지 말고 깨끗한 선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전당대회가 상당히 후유증도 줄 것 같고 한데 그 이후에 우리 전당대회 이후에 이 화합 방안, 우리 당을 어떻게 화합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김대식 후보도 같은 답변을 해야 되니까 약 40초씩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 전당대회 이후에 화합 방안을 생각한다면 가장 쉬운 것은 아무 흠이 없는 저를 좀 뽑아주시는 것이 제일 확실한 화합 방안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떤 뭐랄까요 행사가 끝나거나 어떤 극한 토론이 끝난 뒤에는 모든 걸 다 잊고 그걸 다 덮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반성할 건 반성하면은 저는 그 화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은 필히 있어야 되겠고요. 예. 예, 저는 매일 여의도에 오면은 이거 정말 이게 정치인가? 이게 좀 한탄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당대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한나라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어떻게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인가 이것을 제시하는 그런 공간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가 이게 뭐 네거티브하고 이렇게 서로 헐뜯고 이런 방법은 저는 적절치 못하고 여기서 앞으로 우리 한나라당이 집권당으로서 우리 국민에게 어떤 희망을 줄 것인가 또 그리고 어떤 방향을 제시할 것인가 그리고 국민은 어떠한 기대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축제의 현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은 이것은 책임 정치가 아니고 신뢰 정치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좋은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동감입니다. 네, 안상수 후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김성식 후보 주도권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개파 간 진흙탕 싸움은 안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나라당의 미래와 우리 대한민국의 꿈에 연관된 문제입니다. 얼굴 간판이 잘못된 사람이 들어오면 한나라당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나라당을 진정으로 살리고 국정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도 우리 짚을 거 짚고 치열하게 토론해야 됩니다. 다시 안상수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68년도에 서울대학 법대 졸업하셨죠? 그냥 쭉 물어보십시오. 네, 75년도에 사시 합격을 하셨습니다. 7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이 7년의 공백 동안 다른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병무청에 물어보고 입대 문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 안상수 후보님 입영 기피, 행방불명 이런 내용으로 계속 병무청 공개 자료에 있습니다. 7년 동안 어떻게 병무청이 한 번도 안 물어보고 군대를 안 갈 수 있습니까? 거기 지금 제대로 그걸 못 읽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요. 네.
몇 년 이제 사법시험 공부를 68년도에 법대 졸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졸업해가지고 사법시험 공부를 하다가 절에 다니다가 굉장히 몸이 아팠습니다. 그 폐도 나쁘고 위장병도 걸리고. 68년도에 일일종 받으셨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일일종은 괜찮은 좀 내 답변을 좀 들어보고 겁니다. 그 제가 말씀하시는 주도권을 게 있는 것이기 어떻습니까?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의 포인트는 이 7년간 어떻게 그러니까 그걸 병무청이 한번 조회를 답변하려고 하는 거 못했구나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도중에 이제 그 고시를 포기해야 되겠다. 몸도 아프고 해서 제가 그 이제 포기 결심을 하고 이제 군에서 이제 징집영장이 나오는 걸 기다렸습니다. 기다려가지고 한번 네, 입대를 제가 그런 정도로 한번 제가 입대를,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했습니다. 네, 안상수 했는데, 대표님, 저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무슨 그 고의적인 기피를 하거나 또는 그걸 한 게 아니라는 네, 제가 겁니다. 주도권을 갖는 사익입니다. 아니 제가 설명이 됐다고 가서 생각하고요. 군대 갔는데 저는 7년간이나 병무청에 한번 확인을 해보지 않는 것, 과연 국방의 의무를 아니 다했다고 징집영장 생각할 받고 것인지 갔다니까요 군대. 우리 국민들께서 군대 잘 갔는데 판단하시라고 봅니다. 거기서 다음에 이제 이성은 의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제 기회도 안 주고 그냥. 이성은 의원께서는 지금 화합 이야기를 계속하시면서 친박 마케팅을 너무 세게 하십니다. 솔직히 저는 친이 쪽은 그동안 독식하고 밀어붙이게 한 거 잘못한 거지만 친박 내에서 공개적으로 좀 직언도 하고 친박도 좀 폐쇄적이지 않게 또 당원들의 목소리 좀 들어줘야 되는데 그동안 뭐 어떤 일 해오신 거 있습니까? 그와 그럼 참 관련해서?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가 사실은 박근혜를 지키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박근혜 외에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한나라당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2012년 정권제 창출인데 그러려고 그러면 가장 국민의 신뢰를 받는 그런 정치를 우리가 잘 가꾸고 발전시키자 그런 취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식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식 후보요. 예, 오늘 아침에 어느 신문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김대식 후보의 최대의 라이벌이 누구냐 그래서 저는 안상수 대표하고 홍준표 대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웃고 말았는데 저는 이 전당대회가 정말 당 대표 뽑는 선거와 저 최고위원 뽑는 선거가 이게 분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안상수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네. 정당의 최대의 목표는 정권 창출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 우리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도와서 정권을 창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 전남도지사 누구도 가고 싶지 않는 곳에 가서 역대 최대 득표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 비단길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밭길을 걷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우리 후학들,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앞으로 정권 재창출을 해야 저는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보셨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수구 꼴통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저는 창조적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그 정책 대안이 뭐냐? 저는 차세대를 기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상수 우리 후보님께서 아까 차세대를 많이 기르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정말 한번 곰곰이 우리가 전체가 뜻을 모아서 한번 해야 되고 또 서민 정당으로 또 지향을 해야 되고 우리가 80%가 서민 아닙니까? 80%의 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낮은 자세로 한번 찾아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한나라당의 변화, 이런 변화가 좀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당대회 이걸 통해서 돈도 너무 많이 듭니다. 저요, 다른 분들은 다 후원금 거둘 수 있죠. 저는 아파트 팔았습니다. 이제 집도 절도 없습니다. 저. 이런 이 고유 비용 이런 것은 조금 막을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만약에 지금 뭐 전번에는 제가 홍준표 대표님한테 질문했기 때문에 저기 안상수 대표님 대표가 되신다면은 이런 이 구조적인 것을 좀 타파할 수 있는지. 그 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는 분리하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말 전남 도지사로 나오셔서 그 불모지에서 큰 업적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훌륭한 차세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우리 김대식 후보를 훌륭한 차세대로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돈이 많이 드는 그런 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이번엔 상당히 깨끗한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전부.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제도를 마련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홍준표 후보요. 지금 그 안상수 후보님은 네거티브하고 후보자 검증을 잘못 알고 계신데, 네거티브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내세워갖고 덮어 씌우는 것을 네거티브라고 합니다. 지금 그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후보자 검증입니다. 팩트를 내세우는 겁니다. 특히 병무청에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하는 겁니다. 저도 사실 이 병역 문제 거론하는 거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왜 거론을 하는가? 저도 알은 지가 지금 한 나흘밖에 안 됐습니다. 그 사이에 안상수 후보님은 고령자 면제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면제되는 과정이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12년간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지금 그 어제 문화일보 윤창중 의원 칼럼에서 병력 도피 12년을 조목조목 거론하면서 어떻게 이런 분이 검사가 되고 사선의원이 되었나, 그렇게 하고 오늘 동아일보 사설에서는 병력 기피를 거론하면서, 우리 안상수 후보님 병력 기피를 거론하면서 이 병력 조회 이게 사실이라면 당대표 자격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당의 얼굴이 될 자격이 없다. 그리고 오늘 스포츠刊 신문에서는 연예인 운동선수만 병력 기피하냐, 유명 정치인도 더 심하다, 이런 제하에 안상수 후보님을 병력 비리 종합 백화점이라고까지 지금 했습니다. 답변해 보시죠. 병력을 기피했으면 제가 검사로서 임명이 됐겠습니까?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박정희 정권 시절에 병력을 기피했다면 절대 검사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어제도 그럼 그 국회의원 허위 사실을 말씀하시죠. 제가 답변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 12년간 뭐 기피했다고 어제 막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12년간 기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피했다고 허위 사실을 막 얘기하고 이 텔레비 앞에서 말이죠,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제가 기피했다는 거는 그 서류에 기피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기피로 보는데, 고의적인 기피의 경우에만 우리가 처벌하는 것이지, 정말 영장을 받지 못해서 했을 경우 그런 기피는 그런 기피를 안 봅니다. 그런데 됐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추가로 물을 시간을 제가 줘야죠. 75년도에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75년도 그게 그다음에 아니고 법무관에 들어보십시오. 12년 기피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묻는 거 답하는 거 아닙니까? 12년 기피가 이야기가 그런데 아니고 75년도에 제가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법무관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제대로 갔는데 무슨 됐습니다. 12년 기피했다고 어제 그렇게 됐습니다. 허위사실을 그만하면 됐고. 막 텔레비에 대고 그렇게 내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겁니까? 하겠습니다. 지금 좀 말씀을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언론도 말이죠. 지금 말은 못하게 아니 그런데 그 언론도 지금 좀 제대로 제지해 주십시오. 알지도 못하고 지금 제대로 얘기한 거 언론도 알지 아닙니까? 못한 게 아니라 언론이 내한테 지명수배까지 됐어요. 71년도 병력기밀로 지명수배 돼가지고 행방불명 돼가지고 공소근무 된 게, 이게 공소시효가 지나서 공소근무 된 거 아닙니까? 지명수배까지 됐잖아요. 네, 시간 다 됐습니다. 그래. 왜 자꾸 거짓말합니까? 아니 참다. 시간 다 됐고요. 정보껏 거짓말해야지. 말씀을 좀 공개 자료를 삼가하세요. 시간 다 가지고. 됐고요. 홍준표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열띠게 오갔는데 진짜 사회자가 껴들 틈이 없는데 일단은 그 주도권을 갖고 있는 후보의 답변 제지에 좀 응해 주시면 더 원활한 토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혜훈 후보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예, 전당대회 이제 기간이 오늘로서 마지막인데요. 사실 그 캠페인 내내 이런 싸우는 문제에 한 번도 끼어들지 않고 민생 경제 살리자만 얘기를 줄기차게 해온 저 마지막 날은 저도 한마디 할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서 많은 후보들이 공방을 벌이는 걸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지 말자는 분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을 준다는 게 모든 걸 덮고 넘어가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또 질문을 했으면 또 충분히 반론할 시간과 그 기회를 드리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말을 해놓고 자꾸 막는 것은 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김성식 후보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당대회 기간 내내 친이 친박 진흙탕 같은 싸움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당대회 내에 보니까
친박이랑 친이랑 그렇게 많이 싸우는 걸 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친박이 무슨 싸움을 했는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우리 사실 그 김성식 후보는 나는 친박도 아니고 친이도 아니고 계파가 없다 그러셨는데 친이 친박 계파가 나뉜 그 최초의 시점인 지난 대통령 경선 때는 사실 손학규 후보 계보였죠. 근데 손학규 후보가 한나라당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친이도 아니고 친박도 아니고 계파가 없어지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가요? 그렇죠? 네, 저는 기본적으로 한나라당을 간단하게만 항상 말씀을 지키고 주십시오. 어려울 때도 함께 해왔습니다. 예. 제일 어렵다는 선거구 관악갑에서 2번 낙선하고도 아니, 이제 당을 계보 지키면서 얘기. 3번째 당선되면서 네. 한나라당을 지켜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와 같은 친이 친박당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언제까지 이 지긋지긋한 모습 당원들한테 보여주시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친이 친박 싸운 것도 없고요. 이번 이제 경선 내내 보면 오히려 친이 내부에서 뭐 S계다 누구계다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싸운 것이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뿐만 사실을 아니라 가지고 친이 내에 제 친박 얘기 내에 의원님 제 발언 중이에요. 적자 서자 오다 하면서 예. 싸웠지 않습니까? 그런 안 되죠.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친이 친박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친이 친박 이 싸움이 시작된 것이 언제였냐면 지난번 그 18대 공천이 제일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국회 수장이신 박기태 의장님, 당의 수장인 김무성 의원님 두 분 다 한나라당의 공천,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공천에서 탈락시킨 분들인데 국회와 당을 아주 훌륭하게 잘 이끌고 계십니다. 그만큼 그때의 공천은 문제가 있었다는 반증이 된다고 보고요. 사실 그런 공천에 가장 그 살아있는 예가 여기 한성교 의원님이라고 보는데 그 무소속으로 훌륭하게 살아오셔서 그 공천이 얼마나 엉터리고 잘못됐는지를 입증하신 분입니다. 이런 공천 없애려면 뭘 해야 되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 제가요? 네. 말씀이 너무 고마워서 거기에 취해갖고 그랬는데 저는 그 공천도 아까 우리 시간이 거의 다 갔는데 정말 양심을 갖고 해야죠. 네, 이훈 후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성원 후보. 예. 제가 정두원 후보께 묻겠습니다. 제가 그 야당의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한 것은 지금 우리가 야당에게 그러니까 노란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권력 싸움에 야당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또 이거를 내버려 두면 정말 이 정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제가 정 후보께 궁금하겠는데요. 제가 총리실 간부가 자료를 제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 후보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정 후보가 먼저 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뭘 근거로 해서 그럼 그 사람이 제공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당을 우리가 끌어들였다는 것은 아까 이성원 의원 말씀을 사실이란 전제에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그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 그러니까 예.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그 김요한 실장이 정보 제공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거기에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사실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야당에서는 이미 예? 여당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미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자료가 지금 이미 나와서 여기 보십시오. 이게 보면은 우리 당 후보를 음해하는 이런 기사가 지금 벌써 이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자료의 일환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자료가 나와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런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는 구체적으로 그럼 아니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럼 이성원 의원은 야당 의원 말은 믿고 여당 의원 말은 안 믿는다는 아니 얘기입니까? 지금 얘기 본질은 예. 김요한 실장이 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보고 예. 뭐 사법적인 길을 갈 것이라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김요한이라는 사람이 제공하지 않았다는 그 근거를 뭘로 얘기할 수 있냐 이겁니다. 아니 본인이 명예훼손으로 지금 제소를 했다 그러고요. 아니 본인이 명예훼손하는 거하고 아니. 그러면 김요한 씨가 명예훼손 제소하면은 그 사람이 사실이 아닌 거고 그럼 제가 얘기한 것은 그 사실이 아니라고 말 수 있는 제가 겁니까?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중요한 동료 거는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예. 아니 불 지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조용히 하고 불을 같이 끄자 그러면 제가 보기에 사람들이 거기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김요한이가 아니었다 그러면 다른 누군가 그러면 제공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지른 사람이 제가 아니고요. 네. 왜 자꾸 저를 자꾸 불을 지른 사람처럼 취급하지 마시고 이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요. 기묘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면 이성원 의원은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료원으로서 걱정을 한 얘기입니다. 그런 걱정은 제가 보기에 예? 너무 감사드리는데 예. 얘기할 네, 때 시간 다 됐습니다. 예, 이성원 후보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정두원 후보 순서거든요. 계속 이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까 서병수 후보께서 저한테 이제 왜 단일화를 했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한나라당은 그동안에 너무 상상력도 없고요. 희생과 봉사도 없고 도전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상 유지에 급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득권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아무런 감동도 못 주고 그래서 국민들이 혐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전도 하고 희생도 하고 양보도 하면서 이 전당대회를 한번 이렇게 밋밋한 전당대회를 활력 있는 전당대회를 만들어보자. 그런 이제 시도를 한 거로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당 쇄신 방안을 얘기하면서 당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이제 당의 쇄신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많이 이제 없애고 줄여야 됩니다. 그 구체적인 걸 말씀드리면은 전당대회에도 선거인단을 대폭 확대해야 됩니다. 지금 매 지구당마다 10몇 명씩 데리고 가는데 이러면 이제 국회의원이 다 장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23만 명이 전당대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당원들이 다 참여하면 당원들 의사가 정말 중요하게 반영이 되거든요. 이렇게 한다거나 또 지금 책임 당원으로 8년 이상 봉사한 사람들은 자동 당연직 대의원을 준다거나 또 공직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들은 당연직 대의원을 준다거나 또 우리 주요 정책에 대해서 우리 많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의총에서 결론을 못 내리고 표류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당원 전체한테 우리가 의사를 한번 물어보자 해서 전 당원 표결제라든가 대의원 표결제 이런 걸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 국민 경선 제도를 해서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한번 권한을 줘보자. 이제 이런 그 쇄신 방안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드린다면 지방자치장도 당무에 참여를 시키자.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장도 당내 경선에 참여시켜서 중앙집중 정치를 우리가 많이 완화시키고 지방의 인재도 많이 양성하자. 이런 이제 쇄신 방안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실현될 때 국민들도 한나라당이 기득권을 버리면서 이제 제대로 좀 하겠구나. 이게 시급한 겁니다. 지금 당대표가 되면 행사에 참여하고 뭐 축사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실제로 2년 후에 사실 공천권 때문에 이 전당대회에 관심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쇄신이 중요해서 이런 쇄신을 1년 내에 완성해서 안 되면은 당대표를 내놓고 새로 전당대회를 열겠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하고 안상수 후보 의견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우선 쇄신의 문제는 대부분 동의하지만은 하도 혼자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할 시간이 없네요. 그리고 제가 쇄신할 테니까 당대표 그만둘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답변할 시간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네, 정두원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자유토론 순서도 모두 끝났습니다. 토론은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마무리 발언만 남았습니다. 그 토론 중에 하지 못하신 말씀 또 앞으로 각오 마무리 발언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당초 예정은 1분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까 많이 좀 시간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시간 좀 엄수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나경원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사실 국민에게 사랑 많이 받는 정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철저히 버림받았습니다. 우리끼리 싸우고 국민을 살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나라당은 비상시기입니다. 초비상시기입니다. 저는 가짜 변화로는 국민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변화해야 합니다. 저 나경원이 이것 확실히 하겠습니다. 정권 교체의 선봉장, 정권 재창출의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서병수 후보. 예, 국민 여러분, 저희들 5번의 토론 방송을 하면서 때로는 치열하게 폭로전 양상도 띄었고 때로는 싸움박질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변화의 한 바람이라고 이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그 지도부 구성되면 당내 화합 잘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더 바쳐서
반드시 국민과 함께 가는 그런 한나라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수 후보요.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누가 이 어려운 시기를 희망으로 바꿔 놓겠습니까? 목청을 높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풍부한 경험과 투철한 사명의식, 그리고 강렬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저 안상수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두 번의 원내대표를 통해 지내면서 당과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한 경험과 경륜이 있습니다. 당을 위기에서 구하고 국민을 안심시키고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식 후보. 네, 기호 1번 초계파 새신 대표 김성식입니다. 자랑스러운 한나라당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용기 있는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계파 싸움에 날 세우던 분들이 쇄신의 분장을 하고 쇄신 대상이 쇄신의 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국민 감동의 개혁적인 젊은 후보 기호 1번 저 김성식과 함께 대의원 여러분 줄 세우게 개파 정치 타파하시고 대의원 혁명의 승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식 후보. 예, 저 김대식 성공한 대통령 만들고 2012년 정권 재창출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저 욕심 없습니다. 이번 한나라당의 변화, 바로 김대식을 통해서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국회의원도 아니고 당협위원장도 아니고 평당원이 선출직 최고위원회에 입성한다. 이 자체가 한나라당의 변화입니다. 선거혁명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리고 기호 2번 저 김대식에게 표를 주시면 저 열심히 섬기고 받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준표 후보.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좀 시끄러웠죠? 옥동자 탄생을 위한 상고라고 여겨 주십시오. 홍준표 이 당에 들어온 지 이제 15년 됐습니다. 당대표가 될 때가 됐습니다. 당대표는 당의 어버이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버이의 마음으로 당원 여러분들과 여기 계신 11명의 후보들 모두 화합해서 잘하겠습니다. 홍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훈 후보. 예, 한나라당 여성 지도부 집안으로 치면 종갓집 맏며느리 같을 겁니다. 곳간 열쇠 관리하는 종갓집 맏며느리, 집안 살림 알뜰살뜰 챙기고 또 집안 두루 화목게 해야 됩니다. 일은 안 하고 꽃단장만 하는 그런 며느리 들어오면 집안 망합니다. 평생 나라 살림만 챙겨온 저 이혜훈, 예산통 이혜훈, 경제통 이혜훈, 대한민국을 살리고 또 한나라당을 살리겠습니다. 여러분 두 표 중 한 표는 반드시 경제에 저 경제통 이혜훈에게 찍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성원 후보. 국민 여러분, 대표 후보 이성원입니다. 한나라당은 변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을 반드시 변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무늬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채 박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국민을 하늘처럼 모시고 당원이 주인되는 젊은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땀으로도 지울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의원 풀뿌리 혁명을 통해서 반드시 한나라당을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기호 5번 이성원에게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도원 후보. 다들 당이 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국 변화의 시작은 간판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지 국민들도 이제 바뀌기 시작하겠구나 라고 기대와 신뢰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간판 바꾸는 일 쉽지 않습니다. 대의원들의 위대한 결단, 혁명이 필요합니다. 내일 전당대회가 대이변의 연출을 드라마가 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미경 후보. 네, 근데 바뀌는데 그 진정성 없는 사람으로 바뀌면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진정성 있는 사람으로 바꿔야 합니다. 제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진정성으로 해야 합니다. 이번 지방 일정을 돌면서 제가 느낀 건 많은 당원들이 그 한나라당 지도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믿음과 신뢰 다시 회복시키지 않는 한 한나라당 변화할 수 없습니다. 당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회복시켜야 합니다. 정미경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한성교 후보. 네, 다시는 안 볼 사람들처럼 이렇게 토론을 하고 때로는 비방도 하곤 했는데 그래도 여기서 나가면은 또 친한 선후배로 우리 바뀝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하지만 여러분들 화합을 이룰 사람이 누군가는 아마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권력 다툼의 중심에 있거나 또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모두가 한나라당의 변화와 쇄신과
또 화합을 외칩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고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평화를 이루겠습니다. 네, 오늘 11분의 마지막 토론회였는데요. 연일 강행군으로 토론에 참여해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본게임 있으시니까 오늘 좀 푹 쉬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오늘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는 국민 여론조사가 30% 포함됩니다. 결코 적지 않은 비중입니다만은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집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열린 오늘 TV 토론이 과연 11명의 후보 가운데 누가 차기 여당 지도자로서 적임자인지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